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 해운대의 회사 근처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희 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부근의 빌딩에 있습니다. 각 층마다 비상계단이 두 곳 있고 각각 통하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가려면 엄청 무거운 철문 두 개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문과 문이 사이에는 2m 정도의 좁고 긴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방음이 완벽해서 담배를 피면서 회사 상사 뒷담화를 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였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곳은 왼쪽 비상계단이었는데 저와 동료들은 하루에 두세 번씩 이곳에 모여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날은 저와 제 옆자리 A선배만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에는 센서 등이 있어서 사람이 움직이면 불이 켜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 불이 꺼지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담배 피러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가만히 서서 피고 있으면 다시 꺼집니다. 그런데 담배 한 개를 다 피워갈 즈음에 꺼졌던 센서 등이 갑자기 팟하고 켜지더니 미친 듯이 깜빡거렸습니다. 물론 그곳엔 저와 A선배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서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사람들 말로는 그곳에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으면 가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맞장구 쳐주는 바람소리가 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썩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상계단은 화장실 바로 옆이라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았고 여기가 뒷담화를 하기가 최적이라 계속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아침부터 비가 제법 오던 날이었습니다. 이 A선배가 출근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지만 실수로 13층에서 잘못 내렸습니다. A선배는 한층 위가 사무실이니 비상계단으로 올라가기로 하고 평소 저희가 자주 쓰던 비상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4층에 도착해서 비상계단 문을 열자마자 온몸에 털이 전부 곤두서는 것처럼 놀랐습니다. 문 안쪽에는 위에서 설명한 불이 켜진 좁고 긴 2m가량의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는 보일러 설비실처럼 천장에 파이프가 빽빽이 얽혀 가로 세로 몇십 미터는 되어 보이는 깜깜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비상계단 바로 옆에 설비실이 있기에 혹시 그쪽으로 잘못 들어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둘러보았지만 절대 구조상 그쪽으로 갈 수 없었기에 비상계단이 맞았습니다. 너무 놀란 A선배는 15층으로 뛰어 올라가 벌벌 떨면서 비상문을 열었는데 다행히 그쪽으로는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사무실에 와서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팀장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14층 중에서 그 비상계단 바로 앞에 호실은 한두 달마다 사무실이 바뀐다고 합니다. 뭔가 안 좋은 문제가 생겨서 계속 바뀌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 호실 바로 옆에 있어서 다들 뭔가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인데 업무 중 급한 전화가 와서 밖에 나와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입구 근처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누군가 나오려는데 잘 안 열리는지 문이 철컥철컥하고 흔들립니다. 사무실 문이 레버형이고 번호키를 쓰니까 그냥 손잡이만 아래로 내리면 문이 바로 열립니다. 왜 흔들지 싶었지만 급한 통화 중이었고 또 제가 나가는 걸 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문 밖에 제 통화 소리를 듣고 장난치는 건가 싶었습니다. 통화가 끝날 때까지 철컥거리기에 문 안쪽 사람을 놀래켜 줄 생각으로 재빨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순간 머리털이 삐쭉 서더군요.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중문까지 닫혀 있었습니다. 철컥거리던 게 사람이었다면 들어오는 동안 중문을 통해서 나간 후에 문을 닫고 착석할 수 있는 시간은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옆자리 A선배에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도 가끔 담배 피고 사무실로 들어올 때면 뭔가 안개 같은 게 따라 들어오는 기분이 든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선배는 평소에도 육감이 좋고 직관도 예리한 사람이어서 저는 오싹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에서 그 선배가 본 검은 방의 정체와 14층 비상계단에 뭐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미스테리입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회사의 비상계단에서 직원들이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고 이 공간은 이후 불가사의한 사건들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한 직원이 잘못된 층에 내려 비상계단을 통해 이동하려 할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며 이 일련의 사건들은 사무실 내외에서 계속되어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과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만의 귀신 터널. 대만 타이베이 시내에서 외곽 목책이라는 지역으로 가는 길에는 약 800m의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입구에는 화장터가 있고 터널 위에는 많은 묘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기이한 분위기의 터널입니다. 워낙 환경이 그렇다 보니 소문들이 많은 곳이었고 택시 기사들은 야간이면 그 터널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터널에서 실제로 기이한 경험을 했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했던 저희는 인력자원관리 팀 프로젝트로 인해 늦게까지 강의실에서 토론 중이었습니다. 평소 고집이 강했던 차이츠종은 그날 역시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토론 시간을 끌고 있었지요. 토론을 싫어했던 저는 동기들의 불만을 뒤로하고 먼저 강의실을 나오게 됩니다. 마침 오토바이도 수리 중이었기에 지상철을 타고 집으로 바로 갔는데 다음날 강의 시간에 쯔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하고 바로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쯔종이 어제 시나이 터널에서 사고가 나서 입원했다고. 쯔종의 어머니가 대신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병실에 들어가서 쯔종의 모습을 보고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왼쪽 어깨부터 발등까지 화상을 입었지만 한눈에 그렇게 심한 부상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을 걸어보니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쯔종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저를 보고도 멍한 표정을 하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사고 충격인가 싶어 옆에 앉아서 천천히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토론 때 흥분해서 빡빡 우기더니 꼴이 뭐냐? 라고 말하니 쯔종이 대답했습니다. 나 귀신 봤어. 별 반응 없던 저에게 쯔종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토론은 12시 반까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서둘러 집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쯔종은 어느덧 시나이 터널로 들어서게 됩니다. 차 한 대 없던 터널로 들어서니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여자는 유난히 얇고 하늘하늘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아서 잇머리가 나풀거리는 것이 무척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집에 빨리 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속력을 내기 시작했는데 앞에 여자의 모습이 점점 보이면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의 머리가 이상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말입니다. 친구는 더욱 속력을 냈지만 아무리 속력을 내도 그 여자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고 터널 끝이 계속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여자와의 거리도 이상하게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한 친구는 다시 반대편으로 갈까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한참을 달려왔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터널로 진입했던 입구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돌아보니 그 여자 목이 180도 돌아서 자신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곤 그 여자 목이 뚝 하고 떨어지고는 몇 번 바닥에 튕기더니 자신의 품으로 머리가 튕겨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틀면서 도로에 미끄러져 갔고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전에 교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20년 전에 지방에서 올라와 학교를 다니던 여학생이 집에서 불이 나서 가족들이 모두 죽자 견디다 못해 터널 위의 묘지산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했었다고 합니다. 상당 시간이 지나도 발견이 되지 않아서 시체는 이미 썩어 들어갔고 발견 후에는 경찰의 실수로 목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로 위에서 톡톡 튀듯이 시나이 터널 입구까지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새벽 골목길. 2011년 11월 시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집을 나와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외로움을 많이 타서 친구였던 A양과 룸메이트로 같이 살게 됩니다. 자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봤지만 기가 센 A양과 함께 지내는 동안만큼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보이지 않았기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A양과 지내는 동안 보이지 않는 일에 익숙해지고 서서히 잊고 지냅니다. 어느 날 A양이 배가 고프다며 밖에서 사 먹고 오자고 보채는 탓에 새벽에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간 김에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 돌아오는 길에는 군것질 거리와 여러 가지를 양손에 한 짐씩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A양은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한 짐인 저와 달리 작은 비닐봉투 하나를 들고 저만치 앞에서 걷고 있었지요. 들린 짐의 무게 탓인지 걸음의 탓인지 A양은 어느새 저보다 빨리 걷다가 까마득하게 멀어져 버렸습니다. 자취방으로 가려면 직선으로 있는 3개의 교차로 중 2개를 지나 세 번째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첫 번째 교차로에 있었고 A양은 세 번째 교차로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겨울 새벽이라 날은 어두웠고 길도 어두워서 누가 불쑥 튀어나올까봐 무서웠기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길의 양쪽에 주차하더라도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넓은 2차선이라 누가 지나가든 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주위만 잘 살핀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방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기에 열심히 주위를 살피며 걸었습니다. 이른 새벽이긴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 유흥가가 있어서 그런지 새벽부터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와 계신지는 모르지만 첫 번째 교차로의 왼쪽 길에서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저는 두 번째 교차로를 지나며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차로에 접어들 때까지 지나가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별일 없이 오른쪽으로 길을 꺾었습니다. 멀리서 웬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지만 A양은 아니었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형체에 이 시간에 나온 사람이 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원룸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원룸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형체는 점점 뚜렷한 모습을 띠며 어디선가 본 듯한 나치금으로 바뀌더니 형체가 완전히 눈에 들어오자 그 사람이 첫 번째 교차로에서 봤던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밤눈이 아무리 어둡다지만 세 번째 교차로를 지나야 갈 수 있는 이 길로 할아버지가 달려가는 것을 못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길 구조상 분명 그러했고 전 두 번째 교차로에서 할아버지가 한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 그제야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무서워져서 슬며시 눈을 아래로 깔고 걸었습니다. 걸음은 무거웠고 제가 걷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사라지셨는지 확인하고자 슬쩍 시선을 올렸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와 마주쳐버립니다. 시선이 마주친 할아버지는 얼른 오라는 듯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드셨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제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손짓의 횟수를 더할수록 고개를 저으며 끝까지 거부하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더니 할아버지 쪽에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정말 할아버지와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아서 먼저 간 A양을 부르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뒤로 밤안개가 낀 듯 까맣게 되어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오신 할아버지는 당연하게 손을 내미셨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손은 저더러 잡으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손을 잡으면 전 분명히 끌려갑니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저는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양손에는 무거운 짐이 잔뜩 들려 있었고 그 탓에 내민 것은 손이 아니라 들고 있던 커다란 비닐봉투가 되고 맙니다. 본의 아니게 그리 되어버린 상황이 무서운 가운데에서도 어찌나 우습던지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웃음을 참고 있는 탓에 제 얼굴은 일그러졌고 그 상황이 유지될수록 할아버지의 얼굴도 더 무섭게 일그러지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저를 더 이상 기다리실 수 없으신지 손가락질을 하며 무척 화를 내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 좀처럼 들을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말이 반복될수록 조금씩 귀가 뜨이는 것처럼 소리가 들립니다. 할아버지께서 뭐라 화내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을 때쯤이 되자 할아버지께서는 손가락질을 그만두시고 직접 끌고 가시려는 것처럼 제게 손을 뻗습니다. 그때 A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저 외에는 없었던 기묘한 침묵을 찢고 들렸던 A양의 목소리는 무척 또렷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께서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며 제게 뻗었던 손을 거두게 됩니다. A양이 버럭 소리치며 다가오자 할아버지께선 더 이상 제게 화를 내지 않으셨지요. 손가락질도 하지 않으셨고 방해받아 몹시 속상한 것처럼 얼굴을 찌푸립니다. 그리고는 A양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제 앞에서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자취를 그만둘 때까지 새벽 외출은 하지 않았고 두 번 다시 할아버지를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미스테리한 교과서. 제가 중학생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겨울방학 끝나고 2학년 교과서를 새로 받을 때쯤입니다. 여중이기도 했고 반 친구들끼리 워낙에 친했다 보니 헤어짐을 무척 아쉬워하면서 2학년이 된다는 설렘이 있었지요. 여하튼 그런 마음을 뒤로 한 채로 교과서를 나누어 받았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도덕 교과서를 받았는데 제가 중학생 시절만 해도 도덕 교과서는 책 크기가 무지 작았습니다. A4의 절반 정도 크기의 두께는 조금 두툼한 그런 교과서였습니다. 그 당시 제 짝이었던 S양은 수재였습니다.
450명 중에 5등 밖으로 나가는 적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옆에서 제가 조잘되던 말든 그 친구는 마지막으로 받은 도덕교과서를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살펴봅니다. 저한테 신경도 안 쓰고 책만 보는 친구를 따라 실없이 도덕교과서를 펼쳐서 구경을 했습니다. 책 중간쯤에 공중도덕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횡단보도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교과서는 웬만하면 다 흑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S양이 제 책을 들여다보면서 이거 이상해 라고 말합니다. 뭐지 하면서 S양의 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 책에는 그냥 길을 건너는 사람들과 건너편에 신호등만 보이는 사진인데 S양의 책에는 사진의 크기는 같은데 사진 안에 담긴 거리에 풍경이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제 책의 사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오른편의 신호등과 그 밑에 서 있는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에게는 그림자와 다리가 없었습니다. 전 순간 비명을 질렀고 자기 책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S양은 울상이 됩니다. 제 비명 소리에 시끄럽던 교실은 한순간에 조용해졌고 40여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몽땅 제 자리로 몰려와서 책을 보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잠시 당황하시더니 S양의 책을 다른 책으로 바꿔주십니다. 다른 친구들 교과서도 보았지만 그런 사진은 없었습니다. 단순한 인쇄 실수라기에는 기묘한 일이 아닌가 싶네요. 5번째 이야기, 현관문을 열려고 했다. 다른 식구들은 아침 일찍 외출하고 집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큰언니가 부탁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철컥거리는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처음엔 엄마가 돌아오신 줄 알았습니다. 철컥거리다가 벨을 누르기에 안전후크를 잠가둔 줄 알고서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득 눈에 들어온 두어폰의 화면을 보게 되는데 화면 속의 인물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도 애매한 어떤 사람이 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었지만 상대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심히 화면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간 곱실거리는 떡진 머리카락이나 빨간 패딩 점퍼 이런 것은 선명하게 눈에 잘 들어오는데 얼굴 부분만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거나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게 보였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미 집안에 누군가가 있단 인기척을 낸 상태였기 때문에 없는 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너무 무서워서 악을 쓰듯 소리를 지르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는 대답 없이 그저 문 손잡이만 열심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울리는 벨소리와 철컥거리는 현관문 근방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현관문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더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대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문을 여는 것을 포기했는지 그 사람이 문 옆에 있는 계단으로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계단 쪽으로 가는 걸 봤을 뿐 확실히 내려간 걸 본 것도 아니라서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은 문손잡이가 오른쪽에 있고 문과 벨의 중간에 불투명 유리가 있어서 벨과 현관문 손잡이가 제법 떨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벨을 누르면서 손잡이를 열 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도어폰에 그 사람이 비치고 있었을 때는 현관문 손잡이가 철컥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대치 중이던 것은 사람이 아닌 그 무엇이거나 혹은 2명 이상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팔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로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꼭 문단속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6번째 이야기, 저주. 며칠 전 점심때 아는 지인들과 나누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 지인의 여중생 딸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들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 직장인들이라 그런 딸을 세심히 보살피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인 아내가 말하기를 딸이 방에서 계속 무엇인가 중얼대며 펜으로 노트를 푹푹 그어대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황급히 딸에게 다가가 보니 그 노트에는 조잡하게 그려진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고 그 딸이 그림들의 사람들을 그어대면서 죽어라고 주문처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후에 알게 된 것인데 그림 속의 사람들은 같은 반에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괴롭힘을 당한 그 딸 스스로가 가해자들의 보복을 하기 위해 만들어내었던 주술이라 할 수 있지요. 이처럼 인간들은 보복을 하거나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선사시대부터 주술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술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들은 사술과 요술이라고 합니다. 흔히 요술은 작은 마법술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사술보다 더 사악한 술법이 요술입니다. 사술은 개인을 목적으로 하는 주술인데 반해서 요술은 집단이나 단체 전부를 상대로 하는 주술입니다.
보통 이런 주술을 부리는 자들을 주술자 또는 주술사라 부르는데 그처럼 사술사와 요술사로 불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이나 마을 심지어 회사나 기업 등을 목표로 주술을 행사하는 것이 요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악한 주술인 요술을 앙증맞은 마법처럼 여기는 것은 요술쟁이 등으로 귀엽게 표현한 미디어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 주술 술법들을 보자면 첫 번째는 저주, 사술입니다. 저주는 상대자의 머리카락, 손톱, 피 등을 가져다가 주술자의 분뇨로 더럽힙니다. 그리고 칼이나 못 등에 묻혀 갖다 두면 상대는 그것에 닿아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 주술 방법으로 저주라는 단어가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피촉, 피할 수 없는 화살입니다. 죽은 시체에 뼈로 화살을 만들고 머리카락, 옷자락, 새깃털, 곤충 날개 등을 붙입니다. 새깃털 중에는 까마귀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까마귀가 저승 안내자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그 화살은 어떤 상황에도 상대에게 명중해서 생명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령, 요술입니다. 이는 죽은 사령을 불러내거나 빠쳐진 재물의 영을 불러내서 저주하고자 하는 집단이나 마을의 주술을 걸게 합니다. 대표적 예로는 저주하고자 하는 마을에 우물에 그 주술을 걸면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신경쇠약에 걸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미쳐서 자살 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대표적인 것들이며 그 외에 많은 주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흔히 알려져 있는 지푸라기나 진흙 인형 주술 역시 이런 주술의 하나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상대에 해를 입히는 주술은 현대에 들어와서는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들에서 남아 있습니다. 현대에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간혹 국내 요지에 발견되는 일제시대의 말뚝 역시 이런 주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망상. 저는 12살 때부터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빠져서 거의 중독자처럼 라디오를 좋아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거의 하루 종일 라디오를 틀고 살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시기에 떠도는 괴담 중 하나가 새벽에 라디오를 틀고 자면 라디오에서 악마의 소리나 귀신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라디오를 들었고 잘 때도 틀어놓고 자는 저는 약간 무섭지만 그렇다고 라디오를 포기할 수는 없었죠. 어느 날 몸이 아팠는데 감기처럼 기침이 나거나 열이 나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이상하게 온몸에 열이 느껴지고 무기력해져서 낮부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도 라디오는 틀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까부터 있었던 이상한 열이 강렬해지면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을 떴는데 라디오에서 이상한 굉음 같은 소리가 나고 있었고 마치 괴물의 포효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제 몸에 돋는 오한과 소름을 만들어내는 느낌입니다. 그 시기에는 라디오가 지금처럼 24시간 풀가동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낮 시간에는 항상 라디오 프로그램이 진행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때가 5시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밖이 캄캄하지는 않았지만 또 대낮처럼 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내 몸 같지 않았고 정말로 몸 안의 분자들이 전부 분열되는 것처럼 소름이 돋는데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일으켰는데 이상하게 손을 짚지 않고도 몸이 일직선이 되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데 전혀 배의 근육이 당기지도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유체 이탈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내가 거기 있겠구나 하고 돌아보자 저는 그대로 다시 누웠습니다. 사실 그 당시 유체 이탈이라던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라던가 그런 괴담들이 많았기에 내가 스스로 상상해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라디오와 관련해서 정말 끔찍한 일들을 겪어야 했죠. 어느 날부터 라디오에서 DJ들이 하는 말이 마치 저에게 하는 개인적인 메시지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 그들이 암호로 저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듣는 그 메시지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DJ들에게 가서 사인을 받거나 해도 저에게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처럼 라디오에서 말을 해왔던 그 사람이 저를 몰라봤습니다. 저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데 저는 그중 어떤 DJ와는 2번이나 마주쳤는데도 그 사람은 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그동안 라디오의 DJ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전한다고 여겼던 것이 심각한 정신병의 증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절대로 그 메시지에 홀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증세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초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경험한 유체 이탈과 라디오에서 들린 굉음 소리가 제가 라디오 때문에 겪었던 그 망상과 고초는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인가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 있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라디오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거의 듣지도 않습니다. 8번째 이야기, 할아버지. 제가 아주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때쯤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렸기에 장례가 끝나고 할아버지를 묻는 산에는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는 자세히 기억할 수 없지만 어린 나이에 저만의 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방은 저희 할아버지가 쓰시던 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문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밖과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부엌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엌엔 창문이 없었기에 불을 끄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터라 밤마다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방에서 처음으로 자게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었는데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어두운 부엌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엄마의 목소리였는데 엄마가 뭘 해주시려나 보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가까이 있지도 않은 채로 저 멀리서 손짓만 하면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엄마라면 절 부르다가 저에게 오셨을 텐데 계속 저를 부르고만 계셨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불렀는데 대답 없이 역시 손짓만 합니다. 미묘한 기분이었지만 엄마니까 당연히 이불 속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등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엄마 아니야.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문득 무서움이 잔뜩 밀려온 저는 냅다 밖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밖에 있던 세숫대야에 엎어져서 차가운 물을 잔뜩 뒤집어 쓴 채로 울면서 안방에 계시는 아빠한테 갑니다. 이게 웬일인지 엄마는 아빠와 함께 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셨지요. 엄마를 흔들어 깨우자 눈을 비비며 일어나셨습니다. 저를 보며 왜 왔냐고 물었기에 저는 덜덜 떠는 채로 부엌에 누가 있다고 무서워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부엌으로 가서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엄마와 닮은 형체가 있던 그 자리에는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항상 물기를 닦기 때문에 부엌에 물기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있던 자리에는 누군가가 물을 부어놓은 듯이 웅덩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엄마와 닮은 형체가 있던 그 자리로 아무 생각 없이 갔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 생각해보면 무척 오싹합니다. 저에게 엄마가 아니니까 가지 말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아마도 할아버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장례가 끝났지만 할아버지 방에는 아직 할아버지가 계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하나뿐인 친손자라서 아기 때부터 무척 예뻐하셨고 식사를 하시고 나면 저를 데리고 바깥바람 쐬어주러 다니시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셨다고 합니다. 항상 할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강아지. 전 강아지를 비롯해서 모든 동물들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많은 동물들을 키우고 있지만 그 중에 한 살이 조금 넘은 수컷 슈나우저에게 가장 애착이 갑니다. 지인에게 어린 강아지일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인분이 저에게 분양해 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슈나우저가 귀신을 엄청 잘 보는 개라면서 이 녀석의 엄마도 귀신을 엄청 잘 본다고 소문나 있다고 합니다. 사람보단 짐승들이 감각적으로 훨씬 발달하여 귀신을 더 잘 본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왠지 내가 그런 섬뜩한 녀석을 입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녀석이 4개월째의 무렵까지만 해도 침대 옆에 계집을 놓고 늘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저희 강아지와 저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릴 때라 한번 잠들면 깨어도 잘 일어나지 않던 녀석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것입니다. 잠결에 들은 소리이지만 저희 집 개가 일어나는 소리만큼은 분명하게 듣는 저였습니다. 갑자기 저희 집 강아지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허공을 보면서 말입니다. 강아지는 제 바로 앞에서 조금 위를 보고 계속 으르렁거리다 급기야 짖기 시작합니다.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슈나우저는 어렸을 때부터 짖는 소리가 남달리 큽니다. 오죽하면 집지킴이 개로도 사랑을 받겠습니까? 몇 분 정도 짖다가 강아지는 짖기를 멈추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귀신이 강아지 짖는 소리에 겁먹어 도망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저는 밤이면 집에서 자주 발을 헛디디곤 합니다. 집안에서 양말을 벗은 맨발임에도 수차례 넘어지곤 했지요. 그렇기에 전 항상 덜렁거리는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제 방으로 들어가려다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그때 졸다가 방에 들어간 상태였기에 정신이 몽롱한 채로 넘어져 더욱 아팠지요. 그런데 제 뒤를 따라 들어오던 강아지가 또 허공을 보고 짖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일어나면서 뒤를 돌아보니 검은 형태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림자처럼 형태만 보이고 디테일한 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집에는 저 혼자였을 텐데 누군지 알 수가 없었고 문득 강아지가 허공을 바라보며 짖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무서워서 넘어진 채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강아지가 짖던 걸 멈추고서 저한테 꼬리를 살랑살랑 거리며 다가옵니다. 천진난만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그 녀석을 보니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다행인 것은 그 뒤로는 집에서 넘어지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저희 집 강아지가 장난을 치던 귀신을 쫓아 주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녀석은 제 곁에서 두고 싶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잠을 자다가 무언가를 보았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저는 2층 주택에 살았습니다.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를 갔던 집이었는데 같은 동네였지요. 집안에 먼지가 조금 잘 들어온다는 게 흠이긴 하지만 집안도 나무로 되어 있고 방도 넓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사 후에 주택의 방 구성은 언니 방, 제 방, 안방 이렇게 큰 방이 3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 방이 가장 넓었습니다. 이사 와서 산지 3달쯤 되었을까. 어느 날부터 새벽에 잠이 안 오더군요.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런가 하고 항상 책을 보다가 새벽 3시쯤에 잠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잠을 자면서 생활하던 중 저는 새벽에 갑자기 깼습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시끄러워서 깬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이 떠지지 않더군요. 새벽이라서 어두운 방이 무서웠던 건지 눈을 뜨려 해도 도저히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눈꺼풀을 들다가 눈이 한순간에 떠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천장에 검은 사람의 형상이 붙어 있다가 제가 눈을 뜨자마자 순식간에 옆으로 기어가더군요. 그 붙어있는 모습은 마치 거미를 연상시키는 자세였습니다. 헛것을 본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사람의 형상이었고 온통 검은색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기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희 집 천장에는 중앙에 모기를 잡은 자국이었던 핏자국이 일자로 그어져 있는데 그 핏자국은 누우면 곧장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바로 위에 검은 존재가 붙어 있었어요. 그때 들었던 소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부모님에게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참았지만 문제는 보름 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날도 친구와 전화를 하다가 잠들었는데 이빨 사이로 바람 소리를 내는 소리 같은 정체 모를 소리가 귓가에 작게 들리더군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알 수 없는 언어를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저번에 광경을 또 보나 싶어 절대로 옆을 보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이번에는 땀까지 흘리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옆을 돌아봤고 저의 귓가에 있던 자리에는 저번에 검은 존재가 베개 위에 물구나무를 서 있더군요. 그 존재는 기괴하게도 물구나무를 선 상태로 손을 옆으로 짚어서 꽃게처럼 도망을 가더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소름이 끼쳤기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후에 엄마가 들어와서 한밤중에 집안 불을 다 켜고 왜 우냐고 달래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검은 존재는 한동안 보이지 않았지만 한여름에 독감에 걸려 한 달 동안 질질 끌며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이유 모르게 몸이 아팠습니다. 결국 올해 그 집을 떠나서 이사를 갔지만 저는 아직도 몸이 자주 아픕니다. 그 집의 주인에게도 물었지만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시고요. 무당에 한번 찾아가 볼까도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기독교인이라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그 존재가 또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부디 저를 따라오지 않기를 그저 바랄 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 트라우마로 인해 새벽에 자다 깨면 눈을 뜨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1번째 이야기, 예지몽. 한 달 전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 저는 데자뷰 현상을 자주 겪습니다.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아닌데도 이미 경험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리고 이 광경을 어디서 봤더라 하는 오묘한 기분이 느껴져 데자뷰를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데자뷰를 겪었을 때 그 어디서의 출처는 주로 꿈이었습니다. 선몽이나 예지몽을 꿨다고도 할 수 있지만 기시감을 느낀 후에야 꿈에서 겪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데자뷰라고 생각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저는 늘상 그랬듯 전날 밤 꿈의 내용은 까맣게 잊었고 식은 땀을 씻어내려고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안방 화장실에서 온몸을 적시며 물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던 중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나체인 상태에 거품까지 냈기에 급한 사람이면 연락처를 남기던 하겠지 싶어서 따뜻한 물로 한참을 마사지하다 나왔습니다. 온몸이 개운하니 살겠다 싶었고 다시 침대에 누워서 기분 좋은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옆집 아저씨가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택배원으로 위장한 강도는 옆집 아저씨가 문을 열어줬을 때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집 안에 있던 귀중품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소식을 접한 순간 머릿속에서는 퍼즐이 맞춰지듯 꿈이 떠올랐고 섬뜩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잠들 정도로 유난히 피곤했던 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 꿈을 꿨습니다. 아무튼 게임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행 중이던 게임을 나가고 현관으로 갔죠. 누구세요? 현관문 밖이 들리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문 밖에 남자가 택배라고 말을 하니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는 동시에 문고리의 높이에 보였던 택배원의 손에는 배송 물품이 아닌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꿈속에서 뛰고 있다거나 아니면 싸움이 나서 주먹을 휘두를 때 그럴 때면 마치 물속에 잠긴 듯 움직임이 둔해지고 달리던 다리는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 꿈에서도 마찬가지로 칼을 피해 달아나는 저의 몸은 한도 끝도 없이 굼떴습니다. 순식간에 복부에는 칼날이 들어왔고 의식을 잃어가며 옆으로 쓰러지던 찰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만약 초인종이 울렸을 때 현관문을 열었다면 중상을 입게 되었던 사람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2번째 이야기, 나는 어째서 문을 열었을까? 아는 사람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그 사람이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갔더니 집은 이사갈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한 그는 멀쩡한 집에서 갑자기 왜 이사를 가냐고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모님은 이야기하기를 꺼렸습니다. 이사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아파트는 입지 조건도 좋고 여러모로 괜찮아서 오랫동안 살 곳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부모님은 이사하기 전에 해외여행을 잠깐 다녀오는 거니 혼자 있지 말고 차라리 다른 곳에서 자고 오라며 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집은 아파트였기에 문은 기다린 복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와 연결된 방의 창과 현관문에는 절에서 얻어온 부적이 잔뜩 붙여져 있었습니다. 양쪽의 옆집들은 모두 이사를 간 뒤였기에 복도는 더욱 황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모님은 해외로 여행을 떠나셨으니 집에는 혼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붙여진 부적과 부모님의 꺼림칙한 행동이 마음에 걸렸던 그는 잠을 자기가 두려워서 늦게까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잠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게나마 잠에 빠졌을 그때 잠결에 어렴풋하게 누군가 현관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졸린 눈을 비비며 나가보려 했지만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집에 찾아오겠냐는 생각에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들려왔던 목소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나야, 문 좀 열어줘. 현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문을 열어드리려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이미 해외여행으로 외국에 나가 계실 터였습니다. 지금 문 앞에 아버지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버지의 일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숨을 죽이고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가만히 바깥에 누군가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누군가는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말조차 하지 않고 노크 소리는 점점 문을 두들기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좀 열어줘. 다름 아닌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해서 그래. 문 좀 열어줘라는 소리에 그는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해외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당연히 진짜 어머니라면 이곳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다시 목소리는 사라지고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다행히 잠시 뒤 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부모님이 이사를 하려던 이유를 깨달았고 그 누군가가 사라진 것에 이불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잠을 자고 있던 방의 창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고 있던 방은 복도와 맞닿아 창문이 복도 쪽으로 열려있는 방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문 바로 아래의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그는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나직하게 끊임없이 말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자신의 목소리로 말입니다. 공포에 질린 채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밖에 무언가는 한참 동안 귀에 속삭이듯 문 열어를 반복했고 현관문은 이미 발로 미친 듯이 걷어차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불 속에 그는 너무나 큰 공포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간신히 일어난 그는 현관문을 열어보고 간밤에 묵은 소름이 온몸을 덮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에 밀가루를 묻히고 손바닥으로 문을 두들긴 듯 현관문에는 하얀 손바닥 자국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13번째 이야기, 주유소의 여자. 대학생 때 부모님 공장 일을 도와드릴 때 일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보통 공장은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의 안쪽에 세웁니다. 콤프레셔나 각종 기계들 소음이 꽤나 크기 때문이죠. 우리 공장도 산골 안에 공장이 밀집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인적이 끊기고 공장 자체도 산의 바로 옆에 있어서 직원들이 퇴근하면 공장 인근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 넓고 컴컴한 공장에 들어가면 상당히 으스스했습니다. 그것도 공장이 익숙해지고 나서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지만요. 고등학생 때부터 공장 일을 도와드리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몸을 써서 도와드린 것은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였어요. 대학 재학 중 방학 기간에는 알바보다는 부모님 공장 일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공장이 작은 편이라 직원이 6~7명이다 보니 저라도 도와준다면 많은 힘이 됐죠. 제품 나온 건 납품하는 것도 도와드리려 일종 보통 면허도 따서 다른 지방까지도 수십 번 왔다 갔다도 했고요. 서울 쪽에서부터 산 근처로 접어들어 공장이 있는 동네로 들어가려면 구불구불한 산길을 넘어 1차선 도로를 쭉 내려가야 하는데 가는 길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길이라서 밤 10시쯤 되면 주유소는 문을 닫았죠. 보통 장거리 운전하면 졸음이 올 수도 있고 피곤하기 때문에 2명이 교대로 운전을 했는데 그날도 공장 동생과 함께 타 지방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제가 운전을 했기에 동생이 좀 쉬라면서 자기가 운전대를 잡더군요. 스틱을 운전하는 게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수석에 앉아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고개를 넘어 주유소 앞을 지날 때쯤에 창밖을 보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주유소 앞 간판 위치에 여자 한 명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놀래서 여자친구한테 금방 전화한다며 끊고선 동생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동생은 노래를 틀어놓고 신나게 따라 부르고 있었죠. 차가 순간적으로 지나가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 여자분이 주저앉아서 바닥에 떨어진 뭔가를 줍고 있길래 무슨 변을 당한 건가 보다 이런 곳에 여자 혼자 있을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를 세우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몇 번을 되물으면서 한참을 가는 겁니다. 주유소가 안 보이는 길목으로 들어섰을 때 다급해진 저는 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차 돌리라고. 주유소에 여자가 쓰러져 있는 거 못 봤어. 그제서야 동생은 놀라서 여자가 쓰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빨리 차 돌려서 주유소로 가라. 동생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돌렸습니다. 차를 돌려 산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주유소 앞에 갔는데 아까 그 여자가 없는 겁니다. 차를 세우고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인근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빨리 가자. 라며 동생이 재촉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봤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소리도 질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이상하다고 중얼대면서 차에 타니까 동생이 차문을 잠그면서 차를 돌리더군요. 근데 차 방향을 돌리는 그 짧은 순간에 산 위부터 안개가 내려오면서 바로 앞 5미터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자욱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 여자가 어디 갔을까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동생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겨우 산을 내려와 다른 차도 보이고 그러니 그제서야 동생이 입을 뗐습니다. 형, 아까 왜 그랬어? 거기에 진짜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 봤어. 근데 갑자기 형이 막 사람을 찾는다고 내려서 그러니까 무섭더라. 그러면서 덧붙이더군요. 만약에 형 혼자 오는 길이었으면 진짜 큰일 났을 것 같다. 그때 아마도 제가 공장 일을 하면서 기운이 허해서 헛것을 봤던 것 같은데 동생 말대로 혼자 그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